사람들은 말하지. 국 한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국 한 그릇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국은 제국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지친 눈을 감아라. 오래된 한국 전설을 하나 들려주마. 평범한 국솥 하나만을 무기로 삼았던 한 소녀의 이야기를. 검은 가마솥의 비밀. 평범한 소녀가 조선의 부패를 무너뜨린 이야기. 제1장 목소리 없는 세상. 그녀의 절망과 용기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그 시절의 조선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때는 조선 중엽,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입니다. 한양 도성에서는 학자들이 밤새 촛불 아래 경전을 읽고 왕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성에서 멀어질수록 그 아름다운 말들은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전라도의 넓은 평야를 지나 나주 고을에 이르면 백성들의 삶은 말 그대로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엄격하고 보이지 않는 선으로 그어진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맨 꼭대기에는 비단을 두른 귀족, 양반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를 쓰고 공자를 공부하며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양반 한 명이 길을 걸으면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를 밟는 것조차 무례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 피라미드의 아래에는 상민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농민, 장인, 상인. 그들은 얼굴 없는 군중으로 일하고 세금을 내고 봉사하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그보다 더 아래에는 천민이 있었습니다. 노비, 백정, 광대. 이들에게는 손조차 대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돼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질서에 따랐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신하는 임금에게, 그리고 아내는 모든 면에서 남편에게 복종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글로 쓰여 있지 않지만 그래서 더 잔혹한 별도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집의 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양갓집 규수는 어릴 때부터 단 하나의 역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순종적인 아내와 어머니가 되는 것. 살림하는 법은 배웠지만 글 읽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바느질하는 법은 배웠지만 꿈꾸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상민 출신 여성들은 조금 더 자유로웠지만 권리는 조금도 더 없었습니다. 그들은 남성들과 함께 들에서 일하고 시장에서 장사를 했지만 법정에서 그들의 말은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과부는 재혼할 수 없었고 소문만으로 명예가 더럽혀지면 가족에게 창피를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만이 유일한 출구로 여겨졌습니다. 이 얼마나 잔혹한 세상입니까? 바로 이런 세상에서 광활한 논으로 유명한 작은 고을 나주에 우리의 주인공이 살았습니다. 전설은 그녀의 이름을 윤희러 전합니다. 그녀는 평민 출신으로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글을 몰랐고 비단을 잊지도 궁궐을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축축한 흙냄새, 신선한 풀냄새, 그리고 쓴 아궁이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어린 윤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판을 걸어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키가 크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손은 거칠었지만 목소리는 항상 따뜻했습니다. 그는 길을 걷다 멈춰서서 길가에 작은 풀 하나를 집어들고 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쑥이야, 윤희야. 배가 아플 때 다려 먹으면 낫는단다. 또 다른 날에는 날카로운 이 부사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절대 만지면 안 된다. 손에 닿으면 물집이 생기고 먹으면 혼이 몸을 떠난단다. 윤희는 모든 것을 외웠습니다. 그녀에게 들판은 교실이었고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윤희의 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관리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허리를 굽히지 않았고 세금을 속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주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윤희야, 사람보다 정직하단다.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뿌지가 쓰면 그것은 양반에게도 노비에게도 똑같이 쓰단다. 하늘 아래 진실은 하나란다. 그들의 삶은 가난하지만 평온했습니다. 봄이면 논에 씨를 뿌리고 여름이면 잡초를 뽑고 가을이면 황금빛 별을 거뒀습니다. 겨울 저녁에는 아궁이 앞에 모여 아버지가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도깨비 이야기, 효자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이상한 뿌리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거짓으로 세워진 세상에서 정직함은 결점이었습니다. 나주고을의 관리, 이태수. 이 이름은 그 지역에서 탐욕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는 한양의 귀족 가문 출신으로 지방 관리직을 하나의 투자로 생각했습니다. 부임한 첫날부터 그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고을에서 얼마나 뽑아낼 수 있을까? 백성들의 고통은 그의 계산서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수는 먼저 세금 제도를 손봤습니다. 기존의 세금 위에 이름도 알 수 없는 세금들을 추가했습니다. 길 보수세, 창고 관리세, 홍수 대비세. 이름은 그럴듯했지만 그 돈은 모두 그의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이 항의하면 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왕의 명령이요.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땅을 빼앗는 방식도 교묘했습니다. 먼저 작은 비조 만들었습니다. 가뭄이 든 해에 곡식을 빌려주고 터무니없는 이자를 붙였습니다. 갚주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논을 가져갔습니다. 몇 년 사이 나주 최고의 옥토들이 모두 이태수의 이름 아래 등록되었습니다. 그는 관청마루에 앉아 농민들이 자신의 것이었던 땅에서 소작농이 되어 일하는 것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윤희의 아버지는 그의 희생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는 이태수의 새로운 세금에 대해 조용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큰 소리도 욕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세금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흘 후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반란적 태도를 이유로 아버지는 끌려갔습니다. 증인들은 매수되었고 증거는 조작되었습니다. 재판은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판결은 이미 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유배지로 보내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윤희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포졸들이 아버지의 팔을 잡아 끌 때 아버지는 단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미안함,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는 달려가려 했지만 이웃 아주머니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윤희야. 너마저 잡혀가면 안 된다. 가족을 먹여 살리던 작은 땅마저 관리 이태수가 국가 범죄자의 재산으로 빼앗아 갔습니다. 닷새 만에 윤희는 집도 땅도 아버지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9이 갓 된 윤희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고아, 땅도 없고 돈도 없고 보호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문을 두드렸습니다. 관아에 찾아가 아버지의 무고함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관리들은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의 말에 맞서는 여자의 말? 이웃들은 동정했지만 돕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태수의 분노가 자신들에게 향할까봐.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굶주림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불의는 뜨거운 쇠처럼 그녀의 가슴을 태웠습니다. 그녀는 이태소와 그의 부하들이 이웃들이 굶주리는 동안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짓이 군림하고 진실이 침묵 속에 질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영혼에는 눈물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모든 것을 삼키는 분노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혼자 군대도 없고 돈도 없고 영향력도 없이 이 세상에서 여자의 목소리는 공기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래된 아버지의 궤각을 뒤지다가 그녀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말린 약초자를 사여 걷다 녀거마den 먹어. 그녀는 농부준 작은 두루마리를 찾았습니다. 글자가 아닌 그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글을 몰랐지만 놀라운 기억력을 가졌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수십 가지 식물이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2 사람이 함께 만든 기호들, 태양, 치료, 물방울, 통증 완화, 해골, 독. 하지만 한 그림만은 특별히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뿌리, 말라버린 거미처럼 생긴, 옆에는 열린 입과 깨끗한 심장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 아래에 아버지는 자신이 쓸 줄 아는 유일한 단어를 새겼습니다. 청혼, 맑은 영혼의 뿌리.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두루마리를 들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마을 노인들이 불 앞에서 속삭이던 이야기. 깊은 산속에만 자라는 신비로운 뿌리. 그것을 달인 물을 마시면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것. 스스로도 숨겨왔던 가장 부끄러운 진실이 절로 흘러나온다고. 양심을 드러내는 뿌리. 윤희는 항상 그것이 동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지금 절망의 바닥에서 이 동화가 유일한 출구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무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이하고 전례 없는, 하지만 어쩌면 이 썩어빠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보이거나 빼앗길 수 없는 무기. 그녀는 복수는 음식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는 평범한 주막이 될 것이었습니다. 제2장 달빛 쌀주막. 희미한 희망과 신비로운 뿌리의 비밀을 품고 윤희는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시끄러운 거리의 그림자. 나주 읍내는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생선장수, 곡식장수, 옷감장수들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골목을 뛰어다니고 소 달구지가 좁으기를 막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온 윤희는 사람들 틈 사이에서 그저 떠밀렸습니다. 아는 사람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변두리의 허름한 주막이었습니다. 달빛쌀이라는 이름에 귀족을 위한 곳이 아닌 그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지친 나그네,
항구 짐꾼, 가난한 장인들. 지붕은 낡고 마루는 삐걱거렸습니다. 공기는 값싼 술 냄새와 땀과 소박한 음식 냄새로 진했습니다. 하지만 추운 밤 이곳은 유일하게 따뜻한 빛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늙은 김 씨였습니다. 70에 가까운 나이, 불평이 많고 낡은 지도처럼 주름진 얼굴을 가진 그는 인생에서 모든 것을 보아왔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군인이었다가 전투에서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남은 한 눈으로 세상을 더 예리하게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한눈에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윤희기가 그 앞에 섰을 때 늙은 김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떠돌이 계집애, 먹을 것도 없어 보이는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애원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강철 같은 무언가가 그 눈 속에 있었습니다. 결의, 아니면 복수심 같은 것. 일자리는 없어. 그가 투덜댔습니다. 하지만 밥과 잠자리 대신 부엌에서 일해준다면 그렇다면 있어도 되지.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사실 그는 오랫동안 혼자 일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손이 떨렸습니다. 윤희는 수락했습니다. 그녀의 자리는 절대 식지 않는 커다란 검은 솥 옆구석이었습니다. 밤낮저루로 그 안에서는 학밥이 빈민들의 음식인 걸쭉한 쌀죽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윤희는 채소를 다듬고 쌀을 추리고 아궁이에 장작을 넣었습니다. 그러는 내내 그녀는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주막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은 흘리지 못한 눈물처럼 썼습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웃으며 장사하던 사람들이 밤이 되어 술 한 잔 걸치면 진짜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민들은 세금 징수원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상인들은 이태수의 부하들에게 줘야 하는 뇌물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한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3대째 갖고 온 논을 빼앗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 밤 주막은 불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고 모든 이야기 속에는 탐욕스러운 관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윤희는 들으면서 솥에 밥을 저었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 분노를 그녀는 차갑게 갈무리했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소문이 아닌 증거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공개적인 증거. 그러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산을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그려준 두루마리를 손에 쥐고 나주 근처의 야산과 계곡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봄 새벽, 이슬이 맺힌 풀밭을 헤치며 작은 뿌리 하나를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혼자 짐승 소리가 나는 어두운 산길을 걸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림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흐린 날 오후 계곡 근처 바위 틈에서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뿌리, 말라버린 거미처럼 생긴 청혼. 그 순간 윤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이것이 정말 동화 속 그것이라면 세상이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뿌리를 캤습니다. 손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냥 평범한 뿌리처럼 보였습니다. 냄새도 없고 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 그림을 특별히 원으로 표시했던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드디어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청혼 뿌리의 작은 조각을 꺼내 가루로 갈아 늙은 김씨가 졸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솥에 부었습니다. 가루는 순식간에 녹아들었습니다.
색도, 향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마가는 조용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윤희는 숨을 참으며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관아의 하급 관리였습니다. 이태수의 부하. 그는 자기 전에 한잔하러 들어와 국 한 그릇을 요구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거드름 피우는 태도. 빨리 계집아. 그가 으르렁댔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지만 윤희는 그에게 가득 찬 그릇을 건넸습니다. 관리는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윤희의 손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역시 동화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리는 국을 다 먹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늙은 김씨가 투덜댔습니다. 날이 돈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관리가 돌아섰는데 그의 입에서 전혀 다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돈이요? 그의 눈이 흐릿해졌습니다. 마치 먼 곳을 보는 것처럼. 나는 어디서도 돈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 과부 박 씨에게서 세금 명목으로 마지막 거위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장에 팔아 노름에 탕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최 씨 영감의 영수증을 위조해서 이제 그의 아들이 3년 동안 나를 위해 무보수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막에 죽은 듯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남은 손님과 늙은 김씨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관리를 바라봤습니다. 관리 자신도 자신의 말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댐이 무너지듯이. 그리고 관리 이태수는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절반을 가져갑니다. 우리는 함께 도성을 속이며 쌀의 양을 낮게 보고하고 나머지를 밀수꾼에게 팝니다. 3년 동안 우리는 이 고을을 털어왔습니다. 이것을 외친 관리는 공황 상태로 달아났습니다.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하면서도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늙은 김씨는 천천히 시선을 빈 문간에서 윤희에게로 그리고 소트로 옮겼습니다. 그의 남은 한 눈에는 놀라움이 아닌 이해와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소달의 아궁이에 평소보다 장작을 더 많이 넣었습니다. 불이 더 오래 타도록. 이것이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우연이었지만 불꽃을 지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헛소리를 했겠지라고. 하지만 이틀 후 과부 박 씨가 관아에 찾아가 자신의 거위에 대해 항의했고 증인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윤희는 계속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인색함으로 유명한 부유한 비단 장수였습니다. 최 씨라는 자였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항상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달빛살에 들러 지인에게 자신의 대단한 거래를 자랑하다가 국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먹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에게 최고 장인이 짠 비단이라고 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조금 멍한 듯이. 사실은 하루에 쌀 한 공기씩 받는 눈먼 노파들이 만든 것입니다. 첩비에 색이 다 빠질 거예요. 그런데 그 바보가 3배나 주고 샀습니다. 아, 그리고 나는 저울에 돌을 숨겨서 무게를 속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손님들의 굳어버린 표정을 보고 목구멍에서 막혀버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허겁지겁 주막을 나갔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사흘 후에는 거짓 고발로 이웃의 땅을 빼앗은 박서방이 친구들과 함께 왔습니다. 달빛살에 국을 먹어도 아무 일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며 거만하게 국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어떻게 이웃의 헛간에 불을 질러 그 땅을 헐값에 사들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 이태수가 침묵 대가로 이익의 절반을 받아갔는지를 토해냈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권씨 아주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국을 먹고 10년 전 시어머니를 독살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주막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달빛살 주막은 민중의 법정이자 고해성소가 되어갔습니다. 아침이면 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에 떨며 어떤 이는 용기를 내어 국 한 그릇 앞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윤희를 양심국 소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녀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부패한 자들은 그 주막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나주에서는 거짓말이 두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태수는 처음에 무시했습니다.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그의 부하들이 하나씩 망신을 당하고 뇌물의 흐름이 끊기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계집애, 바로 그 반역자의 딸이 감히 자신에게 도전했다는 것을. 그는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그는 주막에 농부로 위장한 2명의 신복 포조를 보냈습니다. 윤희는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괭이가 아닌 칼에 익숙한 손을 보고 즉시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직접 그들에게 김이 나는 국 2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포졸들은 국을 먹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사색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계집과 노인을 잡아다가 마법을 쓴다는 죄목을 씌우고 고문으로 비밀을 캐내야 했습니다. 관리께서 소문이 도성까지 닿을까 두려워하십니다. 2번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막을 불태우라고 하셨습니다. 진실이란 병인이 불로 지져버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막에 다시 한번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침묵이었습니다. 이제 이태수는 자신이 모든 것을 위협하는 힘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생존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어두운 밤, 포졸 15명이 주막을 급습했습니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부수었습니다. 술 항아리, 상, 부엌 도구들, 모든 것이 날아갔습니다. 늙은 김씨를 붙잡아 두들겨 패고 끌고 갔습니다. 윤희는 마지막 순간 지하 창고에 숨을 수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며 위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졸 하나가 아궁이에 다가가더니 무거운 망치를 들어 검은 솥에 온 힘을 다해 내리쳤습니다. 둔탁하고 가슴 찢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인 솥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국찌꺼기가 섞인 물이 쏟아지며 뜨거운 잿더미 위에서 지글지글 끓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 윤희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3장
관리의 마지막 만찬. 지하 창고의 어둠이 짓눌렀습니다. 썩은 나무 냄새, 흙 냄새, 그리고 두려움의 냄새. 위에서는 포졸들의 술 취한 고함 소리와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늙은 김씨는 옥에 갇혔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희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울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 때문에 고통받는 늙은 김씨를 위해. 처음 만났을 때 그가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일자리는 없어. 하지만 그는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웠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그녀를 진심으로 받아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늙고 지친 사람이 지금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또 잠깐이나마 희망을 주었던 사람들을 위해. 과부 박씨, 새 아이를 키우는 논을 빼앗긴 노인 최씨,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처음으로 자신의 말이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던 그 사람들. 눈물이 흘렀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하지만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귓가에서. 가장 죽은 것처럼 보이는 땅에서도 봄에는 새싹이 돋아난다. 윤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들판을 걸으며 했던 말, 겨울 들판을 곳에 가리키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혹독한 겨울도 봄을 막을 수 없다고.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솥도도 없고 주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운 뿌리의 비밀은 아직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줌이 치마 속에 꼬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표도 있었습니다. 어그른 자를 구하는 것,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는 것. 포졸들이 떠나간 후 윤희는 조심스럽게 창고문을 열었습니다. 주막 안은 엉망랑이었습니다. 깨진 항아리, 흩어진 쌀, 뒤집힌 상들. 그리고 찬물이 고인 아궁이 위에 산산조각난 검은 솥의 파편들. 윤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솥의 파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이 솥 앞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보냈던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분노를, 희망을 이 솥에 담았던가. 파편을 천천히 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기억으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도시에는 두려움이 감돌았습니다. 이태수는 마녀 독살범을 잡았다고 선언하며 곧 공개 처형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녀는 물론 늙은 김씨였습니다. 억울하게 잡혀간 노인, 그의 죄목은 독을 이용한 사회 혼란 조장. 터무니없는 죄목이었지만 누가 감히 항의하겠습니까? 하지만 이태수의 승리는 불안으로 물들었습니다. 양심국 소문이 이미 온 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도성까지 닿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려움은 근거가 없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무렵 도성에서 왕의 친서를 받은 암행어사가 파견되었습니다. 임금의 귀와 눈이었습니다. 어사들은 지방 부패를 적발하기 위해 신분을 감추고 여행했습니다. 전설은 이 어사의 이름을 한은수로 전합니다. 40 중반의 사내로 하얗게 센 머리카락,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습니다. 그는 한양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어느 고을에 가든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그리고 한 번 의심을 품으면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으로. 그의 별명은 흰 여우였습니다. 겉은 온화하지만 속은 예리한. 그리고 그의 행선지는 바로 나주 고을이었습니다. 이태수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윤희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그 사람에게
도망자 신세인 그녀가 어떻게 닿을 수 있을까요? 그때 도움이 왔습니다. 과부 박씨였습니다. 아이 셋을 보데리고 새벽에 윤희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숨은 곳을 알았는지 그녀는 그저 말했습니다. 나주 사람이면 다 알아. 박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그 관리 때문에 굶을 뻔했어요. 아가씨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예요. 박씨뿐이 아니었습니다. 되찾은 땅으로 돌아간 농부의 이웃 강씨도 왔습니다. 주막의 단골이었던 항구 짐꾼 손씨도, 시장에서 작은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노파도, 수십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물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윤희를 숨겨주고 정보를 전달하고 포졸들을 따돌렸습니다. 정의에 대한 믿음을 돌려준 한 소녀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윤희는 그 마음들 앞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계획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대담하고 미친 것 같은.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청혼뿌리의 진정한 힘은 죄인의 입을 열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의로운 자에게 명료함을 주는 것. 이미 진실을 볼 준비가 된 사람의 눈을 완전히 열어주는 것. 그녀는 암행어사 한은수에게 국을 먹여야 했습니다. 이태수는 어사에게 눈을 속이려고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최고급 식재료, 최고의 기녀들, 최고의 풍류. 이것이 그녀의 기회였습니다. 박씨가 연회부엌에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파 강씨의 딸이 그날 임시로 부엌일을 돕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윤희는 하인으로 변장하여 부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머리를 동여매고 낡은 치마를 입고 고개를 숙이고 부엌 안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음식 냄새, 연기, 사람들의 고함 소리. 윤희는 조용히 그 사이를 누볐습니다. 하인들의 죽을 끓이는 작은 옹기단지를 찾았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는 순간 마지막 청혼가루 한 꼬집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것을 쓰면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 한 번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단 한 그릇만 준비했습니다. 귀족들의 식탁 위 진수성찬과 대비되는 소박한 학밥 한 그릇을, 투박한 사발에 아무 장식도 없이. 그것이 오히려 더 진실해 보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이 남았습니다. 얼굴을 숨긴 채 윤희는 음식을 나르는 궁녀들 사이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온 연회장이 들을 정도로 쿵쾅거렸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비단 병풍, 향초, 화려한 도자기들. 기녀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양반들이 웃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 중앙에 단정하게 앉아있는 한은수 어사. 그리고 맞은편에 자기 만족감으로 번들거리는 이태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희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고개를 숙인 채.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잡히면 늙은 김씨와 함께 처형대에 오를 것이었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하며 그녀는 조용히 어사 앞에 그릇을 놓았습니다. 이태수가 역겨운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무슨 국물입니까? 치우시오. 어사나리께는 더 좋은 것을 드려야지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더 숙이며 물러나려 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은수가 손짓으로 이태수를 막았습니다. 그는 긴 여정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연회가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하인의 고개 숙인 자세와 이 소박한 음식에서 무언가가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진실한 무언가가. 때로는 그가 이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박한 음식이 진수성찬보다 정신에는 더 유익합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할 자들이 누구인지 일깨워주니까요. 그리고 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온 연회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살짝 들어 어사의 손을 보았습니다. 숟가락이 국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입으로. 한은수는 조용히 국을 맛보았습니다. 잠시 멈추더니 또 한 숟가락.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밀을 외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릇을 비웠을 뿐입니다. 그런 다음 숟가락을 내려놓고 이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보는 눈빛으로, 아니, 꿰뚫어 보는 눈빛으로. 국은 어사가 진실을 말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사가 진실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청운 뿌리가 그의 정신과 양심을 극한까지 예리하게 갈았습니다. 이태수가 그에게 먹여온 모든 거짓이 유리처럼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관리의 윤기 흐르는 얼굴을 바라보니 그 아래에 탐욕과 잔혹함의 가면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을 바라보니 백성의 굶주림으로 채워진 공간이 보였습니다. 그의 보고서의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재배열되었습니다. 모순들이 마치 선명한 붉은 선으로 그어지듯 보였습니다. 관리날이 어사가 조용하고 강철 같은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리의 보고서는 훌륭합니다. 그에 따르면 나주고을은 번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확량은 기록적이고 백성들의 생활은 나날이 향상된다고. 그런데 왜 저는 여기까지 오는 내내 굶주린 거지들만 만났을까요? 아이들의 배가 고파 울고 노인들이 나무 껍질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태수가 초조해졌습니다. 미소가 굳어갔습니다. 어려운 시절이라 어사나리, 흉년이 올해는 유독... 흉년이요? 한은수가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칼날이 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나리의 문서에는 곡물세가 2배로 거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흉년이라면 세금이 줄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쌀은 어디 갔습니까? 혹시 이 황금 젓가락으로 변한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이 화려한 병풍으로? 어사의 목소리가 연회장의 침묵을 칼처럼 갈랐습니다. 기녀들이 노래를 멈췄습니다. 양반들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태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또한 한은수는 계속했습니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지난 3년간 나리의 관할구역에서 토지 등록 변경이 있었습니다. 무려 200필지 모두 원래 소유주를 잃고 나리 혹은 나리의 인척 이름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자발적으로 땅을 넘기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이태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 법적 절차. 한은수가 되뇌었습니다. 마치 그 단어를 음미하듯이. 작년에 반란죄로 기소된 어느 농부의 일을 봅시다.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 윤희는 몸을 굳혔습니다.
나리께서 그를 유배 보내고 땅을 몰수했습니다. 하지만 나리가 언급한 증인 중 한 명은 재판이 있기 2년 전에 이미 사망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증언을 합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그 재판 이후 나리로부터 논 한마지기를 하사받았다고 합니다. 우연치고는 참으로 기이한 우연입니다. 이태수는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눈이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도망칠 곳을 찾는 눈빛으로. 하지만 어디에도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태수가 더듬었습니다. 그 농부의 이름은 윤씨였습니다. 한은수가 말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숨졌습니다. 딸 하나를 남기고. 그 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리는 알고 계십니까? 윤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어사가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어사의 시선이 연 회장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시선이 고개를 숙인 윤희에게 머물렀다가 지나갔습니다. 알아챘을까요?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어사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나리는 이 고을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닙니다. 나리는 이 고을에서 일한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는 백성의 삶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리는 백성을 수학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태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사의 자비 없고 수정처럼 맑은 시선 아래 그의 모든 책략이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떨리는 손이 테이블을 잡았습니다. 국은 관리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눈에 보이고 반박할 수 없게 된 진실이었습니다. 나는... 이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너지는 사람의 눈물, 오래된 탑이 한꺼번에 쏟아지듯. 나는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했습니다. 관아의 담장 밖에 이미 군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사가 나주에 도착했다는 것, 연회가 열렸다는 것, 그리고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그리고 이태수가 완전히 무너져 바닥에 쓰러지며 자신의 죄를 중얼거렸을 때 군중이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증오의 울부짖음이 아닌 오랫동안 억눌렸던 정의가 터지는 승리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결말. 그날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습니다. 동이 트는 새벽 하늘은 오렌지빛과 보랏빛이 섞인 아름다운 색이었습니다. 윤희는 관아 근처 골목에 서서 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다음 날 아침, 이태수는 쇠사슬에 묶여 도성으로 압송되었습니다. 3년 동안 나주고을을 지배했던 사람이 이제 죄인으로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이 길가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늙은 김씨는 석방되었습니다. 포졸들이 옥문을 열었을 때 그는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었고 한쪽 팔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윤희가 그 앞에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늙은 김씨가 윤희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불법으로 빼앗긴 땅들은 원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법은 느리고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정의가 비록 잠시나마 나주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윤희는? 그녀는 광장에 나와 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조선 세상에서 여자는 영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공식 기록에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떠나기 전 암행어사 한은수가 그녀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는 조용히 골목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행원도 호의도 없이 단둘이서. 그는 국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연회에서 먹었던 그 국에 대해, 그것이 왜 그의 정신을 그토록 예리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녀를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내 음식은 아이야. 위대한 시인의 시와 같구나. 시는 마음을 움직이고 눈을 뜨게 하지. 너는 이 도시에 쌀보다 소중한 것을 돌려주었다. 바로 양심이다. 그리고 양심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단다. 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결백했다. 그 사실은 이제 공식 기록에 남을 것이다. 이 말을 남기고 그는 돈주머니를 쥐어주고 떠났습니다. 윤희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되찾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정직함이 결점이라고 한 세상에서 마침내 그 정직함이 인정받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양심국 소녀의 전설은 오랫동안 민간에 살아남았습니다. 이야기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커졌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가 신선에게 뿌리의 비밀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가 아버지의 귀신에게 인도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는 제각각이었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평범한 한 소녀가 오직 진실로만 무장하여 권력의 탑을 무너뜨렸다는 것. 그녀가 달빛살 주막을 사서 계속 사람들에게 음식을 했다고들 했습니다. 마법의 국이 아닌 소박하고 정직한 음식을 사람들이 힘든 날이면 그 주막을 찾았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먹으면 무언가 마음이 가벼워진다고들 했습니다. 청운 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음식에 담긴 마음이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그녀의 검은 솥, 포졸들이 부수었던 그 솥은 나중에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파편 하나는 그녀의 품에 남았습니다. 어떤 어려운 날에도 그 파편을 만지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연은 윤희야, 사람보다 정직하단다. 그녀의 검은 솥은 가장 뜻밖의 것들 속에서도 어둠에 맞서는 무기를 찾을 수 있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윤희라는 소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청혼이라는 뿌리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진실은 허구가 아닙니다. 부패한 권력은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서는 평범한 사람들도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대부분은 이름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기록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어두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힘이란 항상 칼과 권력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이란 아니오라고 말하기로 결심한 조용한 목소리입니다. 때로는 배고픈 이에게 국 한 그릇을 내미는 손입니다. 때로는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것을 거부하는 한 사람의 용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둡고 불의한 세상이라도
자신의 진실로만 무장한 한 작은 사람이 모두가 볼 수 있는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CTA.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윤희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오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조선시대의 이야기이지만 어쩌면 낯설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권력이 진실을 짓누르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착취하고 목소리 없는 사람들이 침묵을 강요당하는 세상은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으니까요. 우리 세상에서는 어떤 것이 그런 검은 솥이 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침묵할 때 진실이 들리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그것이 카메라 한 대일 수도 있고 용기 있는 증언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한 사람의 단호한 눈빛일 수도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무척 흥미롭게 읽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남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납시다.